네. 안녕하세요. 오늘 API에 대해서 소개를 할 김가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처서죠. 8월 22일인가요? 네, 8월 22일이고 오늘은 처서입니다.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기온은 확실히 낮아졌는데 비 때문에 습도는 안 낮아진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이 지난 후에 이제 그런 폭염 같은 열대야 정도는 안 한다고 합니다. 기온이 많이 서늘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모기 그림이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이게 처서 때 모기도 삐뚤어진다, 뭐 약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기 사진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서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 해갖고 이제 모기 입이 삐뚤어진 사진입니다. 네, 일단 데이터 관련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가져왔어요. 일단 네이버 사전에는 제가 오늘 발표를 할 게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는 이제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용어 사전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호와 숫자화한 자료라고 합니다. 뭔가 좀 두루뭉실한데 그래도 정의를 보니까 좀 뭔가 납득이 가구나 하시죠? 전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API가 어떤 건가를 발표를 하기 앞서서 데이터의 정의를 설명한 이유가 API랑 데이터가 아주 많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게 이 개발 용어들에서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보면서 이런 거 아닐까 하면서 사실 혼자 이렇게 습득한 약간 구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만약에 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가 주는 방식으로 약간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API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방식 같은 거라 그래야 돼, 방법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이에요. 물론 이게 API가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API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서버랑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방식, 매개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API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 통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풀어쓴 말로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그림화해서 어떤 분이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동그라미랑 네모가 결국에는 서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다른 서로 애플리케이션이고 이제 이것들을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접점이라고 설명 아주 잘 해주셨어요. 저 또 까만색 동그라미가 한마디로 API인데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사실 쉽게 돼서 가져왔는데, API가 비유를 해보자면은 점원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손님과 점원과 요리사가 있을 때 이제 손님이 사실 요리사한테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거기에 점원이 낀 거죠. 그래서 손님은 점원한테 요청을 하고 점원이 요리사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그 점원이 API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네. API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접근 방식에 따라서 나뉘는 경우가 있고 아키텍처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프라이베이트 API랑 퍼블릭 API, 이제 퍼블릭 API 중에서도 이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오픈 API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 API는 이제 그 기업과 기업 간에 보통 그런 API를 그런 API가 파트너 API라고 합니다. 프라이베이트 API는 그 정말 그 프라이빗한 접근이 좀 제한이 많이 걸린 API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아키텍처 스타일에 따라서는 이렇게 있어요. SOAP, GraphQL이랑 RPC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저는 접근 방식보다는 아키텍처 스타일에 조금 주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SOAP API인데요. 이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고 해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HTTP나 HTTPS를 통해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고, 사실 가장 옛날에 처음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SOA를 구현하는 구약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구약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도 한마디로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HTTP랑 HTTPS 관련해서는 여기 아래 그 링크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모든 SOAP API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WSDL이라는 웹 서비스를 기술한 언어를 웹 서비스 저장소를 통해서 외부로 이제 보내는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제가 구조를 보진 않았지만 아주 복잡한 구조라고 해요. 처음에 나왔고 복잡하다 보니까 HTTP에서 전달되기도 무겁고 그리고 개발 환경도 지원이 또 따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UDDI라는 그 저장소 뭐였죠? 웹 서비스 저장소가 필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UDDI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방식을 조금 쉽게 좀 더 개발을 좀 디벨롭을 했다고 해야 될까? 디벨롭을 한 방식이 REST API인데요. REST API는 이제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고 합니다. 자원의 표현에 의한 상태 전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는 SOA였나? 그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자원을 직접 주고받는 아키텍처라고 ROA를 구현하는 규약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랑 보여드리면 엄청 간단해졌죠? 뭔가 좀 그 뎁스가 줄어든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도 필요한 거를 보자면은 얘는 자원이 필요해요. 일단 모든 자원의 이제 URI라고 I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URI가 존재를 하고 이제 이거를 그 HTTP 메소드라고 이 행위를 통해서 서버의 응답 등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의 명확한 구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개발이 쉽고 확장성이 좋다고 해요. 중간 저장소인 아까 UDDI가 필요 없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단점이 표준이 없다고 합니다. 뭔가 필요한 그 약속 같은 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표준이 없어서 사람들이 REST API를 봐도 이게 REST한가? 라고 많이 그 의견이 갈린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약간 RESTful하다는 게 REST API를 좀 만족한다라는 의미인데 RESTful하게 만들려고 메서드를 사용하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get이 포스트보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RESTful하게 만들려면은 get을 써야 되는 거죠. 그 규약에 맞추려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요청 모습 자체로 추론이 가능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청을 할 때 아까 URI라고 했잖아요. 그 URI를 통해서 내가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HTTP 메소드를 아까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아래에 보이는 get, head, post, put, delete, connect, options, trace, patch가 HTTP 메소드예요. 이제 여기서 get, post, put, delete 플러스 옵션으로 patch라는 메소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크루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create 생성하고 그리고 read 읽고 업데이트 정보를 수정하고 이제 delete는 내용을 지울 때 그리고 패치는 이제 일부를 수정할 때 이런 식으로 네, 요청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네,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raphQL 있네요. GraphQL은 API를 위한 쿼리 언어로 페이스북에서 개발해서 현재 REST API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REST API랑 GraphQL이 필요한 것 중에서 이게 양대 산맥으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이게 REST API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서비스마다 또 다르겠죠. 그리고 단 하나의 이건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면서 한 번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형식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REST API고 오른쪽에 있는 게 GraphQL이에요. REST API는 요청을 이렇게 3번 보내야 될 거를 GraphQL은 물론 구조가 좀 갖춰져야겠지만 한 번의 요청으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이실까요? 이 위에 있는 게 그 REST API를 이용한 거고 이 밑에 있는 게 GraphQL을 이용한 거거든요. 만약에 학생 반에서 이제 학생의 정보를 가져온다 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그 REST API를 이용하려면은 클래스라는 어떤 반, 뭐 1반이라고 하면은 1반에 있는 학생의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1반에 대한 정보 안에서 학생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하지만 이 GraphQL은 왼쪽 그게 보이는 것처럼 이걸 구조를 짠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전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형식이에요. 1반에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 네임, 과목 이름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의 요청으로 이 정보를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RPC입니다. RPC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찾아봤어요. 리모트 프로세듀어 콜이라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개발한 RPC로 오픈소스 원격 프로시저 호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기능을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서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으면은 저희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리턴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서버에서. 요청을 하면은 리턴 값으로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가장 최근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단순한 상호작용 메커니즘으로 개수로 정보를 가져오고 그 외에 모든 것을 포스트를 통해서 처리를 해요. 어쨌든 함수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사실 다른 건 필요 없고 get과 post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RPC 기능을 추가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